손가루를 담아주십시오. 그렇죠. 맞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볼 내용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 계획이라 이제 총 요소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뭐 한 시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랑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그냥 용어에 대한 정의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테 구조를 보면은 먼저 구조계에 대해서 보면 자, 구조계획의 우선은 우리가 목표가 있죠. 이제 구조계획을 하는 목표를 간략하게 보면 먼저 집안 조건을 파악, 1번 순서 들어가면 되겠죠. 집안 조건을 파악을 하고 그렇죠. 집안 조건을 파악하고 그리고 외력의 예측되는 외력이라든가 집안 조건을 파악하죠. 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중이라든지 하중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중이라고 하면은 모든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 예측되는 외력 및 집안 조건이라고 되는데 예측되는 외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중을 얘기하는 건데 건물에서의 하중이라고 하면은 모든 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건물 자체의 무게, 그 건물 자체의 무게가 하중이에요. 그다음에 이 책상이 있죠. 이 책상도 하중이죠. 이동 하중이죠. 책상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이동 하중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죠. 책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책장에. 그것도 이제 이동 하중이에요. 그런 것들 다 건물의 이동 하중과 고정하로 되는 그 건물의 자중과 그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외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냐면 통화중, 바람하중, 소라중, 뭐 지진하중 다 포함해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파악할 경우에는 집안 조건을 파악을 해야겠죠. 집안이 뭐 종토인지 뭐 산유토인지 안반인지에 따라서 그 집안이 버티는 힘이 있어, 발력이 있어, 힘이 있을 거라는 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자 그거에 파악이 됐으면 내가 구조 형식을 결정을 해야겠죠. 구조 형식을 내가 뭐 철골로 질 건지 아니면은 뭐 철근 구조로 지을 건지 아니면 목구조로 지을 건지 아니면 벽돌로 지을 건지 목구조 여러 가지 구조 형식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RC 구조를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구조 형식은 RC 구조고 레인포스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우리가 뭐 한다.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 구조 재료 같은 개념이죠. 구조의 형식과 구조의 재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구조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가구식으로 할 건지 일치식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구조의 재료라고 하는 거는 뭐 콘크리트를 할 건지 뭐 철근을 할 건지 아니면 금속 뭐 H 뭐 방구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하중에 따라서 하중과 그 집안 조건에 따라서 구조 형식을 결정하고 그리고 구조 재료까지 결정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그 건물을 여러분 설계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면 구조 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부재들, 그 여러 가지 부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재는 기둥, 뭐 바닥,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건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힘을 받는지. 여기 보면 부지 4번에 부지 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러한 조건으로 건물을 설계했는데 그 각각의 부재들이 예를 들면 이 기둥이 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기둥과 기둥 연결사는 보가 받는 힘이 있을 거예요. 하중을 버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재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재 응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하중의 스트레스를 내가 그냥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내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강한 걸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부재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엔 부재 응력이라고 하는 거고, 응력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화증보다 훨씬 더 강한 응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로 각 부분의 부재들을 설계해야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뭐 변형 같은 건 예측하는 거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계가 다 끝난 거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할 거는 이제 구조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시공성도 같이 보는 거죠, 시공성.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구조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시공이 좀 어려우면 좀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조금 쉽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게 이제 안정성, 시공 기술도 고려하고 또 그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좀 미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죠. 뭐 직사각형으로 따라가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사 기간도 감안해야겠죠. 너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뭐 그걸 예측하기 힘든 거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 같은 거 많이 걸리고 공사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주로 전반부에 있는 5번 정도까지 있는 것들은 그 안정, 구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미적인 거라든지 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결국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안전을 가장 기본 설계하고 그다음에 미적인 것도 뭐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성이라든가 실용성도 고려해서 설계를 하라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계획의 목적은 뭐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 이제 모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능력이라든지 뭐 집안 조건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막 복잡해. 여러분 책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 교재를. 또 중요한 거는 안정성,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해서 설계해라 하는 거. 일단 키워드가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외력 조건 있잖아요. 외력 조건. X에는 외력이 있잖아요. 그 외력 조건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고정하죠. 가장 크게 고정하죠. 적재하죠. 고정하중이 하면 건물 자체를 고정하중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냥 외부에서 보는 바람, 풍화중도 굉장히 많은 하중을 부담을 시켜줘요, 건물. 특히 초고층 때 같은 경우는 풍화중이 크단 말이에요. 뭐 적설하중 때문에 건물 무너진 경우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체육관 같은 거. 적설하중, 진해하중, 수압, 포압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포압 뭐 포압? 건물은 건물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물에 떠 있는 것보다는 땅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토합에. 그러니까 뭐 건물 밑에 만약에 뭐 암석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겠죠. 자산 좋은 아니지만 뭐, 뭐 이렇게 문제가 없겠죠.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 흙 위에 떠 있죠. 흙 위에. 흙보다 건물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흙이란 유체에 건물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내리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가라앉잖아요. 배가 만약에 가라앉잖아요. 배가 가라앉으면 옆에서 부력이 있잖아요. 미는 힘, 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물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유체가 이렇게 부력으로 뛰고 있는, 그게 바로 토가. 이거 엄청 크단 말이에요. 토가. 건물을, 이런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력 조건을 안다고 한다면 그 외력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부재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재라고 하는 거는 기둥, 뭐, 바닥,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힘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조 계획의 기본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 ram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RC 구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대충 라면 구조 형태로 나옵니다. 라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둥보 구조예요, 기둥. 기둥이 있고, 여러분들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다. 여기도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거 기둥이에요. 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둥보로 이루어진 게, 그게 그냥 기둥보라고 하는 뼈대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재를 이런 부재가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라면 구조인 거고. 그러면 벽식 구조는 뭐죠? 벽식 구조 여러분들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안식 구조이지만 기둥은 없어요. 근데 벽으로 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벽 자체가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을 이게 네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런 거죠. 벽. 그 안에 공간이 있지만 그게 그냥 기둥인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내력벽 구조예요.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라면 구조, 내력벽 구조, 벽식 구조, 뭐 전담벽 구조 같은 말이고. 자, 그런 내용이고, 그에 뭐 특별한 구조도 있다는 건데 거의 안 쓰죠. 우리가 실제에서는 뭐 아치 구조, 원형 구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치 구조에서. 아치 구조, 철문공업 구조에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의 지금 큰 이제 흐름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뭐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구조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요. 구조 도면 때. 여러분들, 이거는 라면 구조. 라면 구 기둥을 먼저 그리죠. 기둥을 그리고, 요게 보통 이게 점선으로 그려요, 점선. 점선, 이게 도어요, 도.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이게 구조도면을, 그래서 기둥을 그리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반드시 도가 있고.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 요거 바닥이잖아요, 슬랍. 보통 도는 점선으로 많이 그려요. 요 기둥이고, 이거는 슬라브인데, 슬라브가 좀 정사각형에 가깝죠? 이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슬라브가 정사각형으로 가까운 것보다는 좀 긴 직사각형 형태로
다시 말해서 일반형 슬라브라고 하는데 긴 직사각 형태를 만드는 게 좀 구조적으로 훨씬 더 해석하기도 쉽고 철근 경제적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G 있죠. G3 이게 바로 그 작은 부. 요게 기둥 컬럼 이걸 걷어 큰 부, 이걸 작은 부라고. 그럼 슬라브는 여기 슬라브. 슬라브는 이렇게 길쭉하게 일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좀 좋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보다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조도모에 대한 내용들. 그래야지 공사비를 줄일 수 있어요.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이 멀면은 뭐 상관없지. 상관없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어버리면 일단은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기둥 자체가 커져야 되고 또 보도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너무 멀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안 좋아. 그래서 적절한 기둥 간격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적절한 골조 공사비가 경제적인 스판 이상으로 해라. 경제적인 스판. 경제적인 스판은 대략 한 6m에서 뭐 7m 사이가 가장 경제적인 스판이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기둥의 배치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 스판은 우리가 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기둥의 배치에서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보통 5m, 10m 안에 하면 되는데 10m가 돼도 상관없어요. 하는데 15m 된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그 자체가 길을 두어야 돼요. 만약 15m가 넘어지면 약간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라고 조금 이렇게 강화된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걸 쓰면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0m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기획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무실 공간을 할 때 기둥 스판 결정을 자꾸 계획 시간에 같이 연관시켜 보면 기둥 간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차 배치였잖아요. 주차장. 주차장이 주차 폭이 한 2.5m니까 합치면 2.5m. 그러면 만약에 두 대가 들어가면은 6m에서 6m면 괜찮은데, 만약 세 대를 집어넣으면 7.5m니까 한 9m 정도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실제 8m 정도, 8.2m 정도.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10m는 차가 두 대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슬라브 면적은 좌우 36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6m, 66에 36이잖아요. 66에 36. 딱 정도.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진짜. 기둥에서 받는 힘은, 기둥 얘기하는 거, 기둥에 관한 거. 기둥에서 받는 힘은, 주로 뭐예요?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이 기둥이라고 한다면, 기둥에서 위에서 누르는 축하중인 거, 축하중. 이렇게 누르는 축하중, 이제 압축력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받는 건 압축력이지만, 기둥이 또 힘모멘트를 작용할 수도 있죠. 힘모멘트라는 건 뭐예요? 회전력이잖아요, 회전력. 이게 미는 것 때문에 회전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만약에 바람을 만약에 밀고 있다고 한다면, 기둥도 힘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여기 스판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스판이 커져버리면 힘모멘트랑 전단력이 커진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여기 지금 철자가 없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멀면은 고깝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기둥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둥이 아까 5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눌러버리면 이쪽 버티고 있는 힘이 좀 오므라들겠죠, 그죠? 이게 회전력이 회전. 그러니까 이게 가까우면 크게 문제가 없어. 가까워서. 근데 이게 멀어버리면 여기 힘 모멘트라든가 또 여기 중간에 끊어지는 전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왜 이게? 기둥이 커지면 힘 모멘트랑 전단력도 커지기 때문에 그 단면의 크기랑 기둥의 크기, 기둥이 얼마나 당연히 큰 기둥으로 했는데 그런 단면의 크기가 크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소비량도 많이 들어가니까 비경제적이다 한다는 거.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서 이해가 되면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둥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직각 형태로 하려고 뭐 사선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만약에 기둥을 만약에 배치하면은 구조 계산하는 게 좀 힘들어요. 구조 계산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단면사에서 봤을 때 기둥 충렬이 일치가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디 가다 기둥이 끊어졌다. 기둥이
뭐에서 시작을 했다. 이러면은 또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엄청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부서 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특구조니 뭐니 해가지고 부서 설계 힘드니까 뭐 기둥 위치 바꾸세요. 근데 사실 기본이거든요. 근데 충격이 이 30대로 충격이 끊어져 버리거나 올라가다 끊어져 버리면 구속이 산하는 게 좀 어렵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시공할 때도 힘들고 시공성도 떨어지고 구조 계산도 힘들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나 해라. 만약 이렇게 진짜 하고 싶다 하면은 힘들다는 거는 알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모르고 하면은 그게 문제는. 자, 그런 게 있고 뒤에 또 이제 기둥 가는 내용들이 또 갑부제 설계하면서 나오니까 이제 대략적인 것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출신 거 위주로만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구조계획에서 뭐 이런 덕트라든지 피트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골조랑 잘 조화시켜야 하는 내용이고 자, 수평력에 대한 계획이에요. 수평력.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수평력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다 미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는 힘. 그래서 그것도 RC 구조 같은 경우는 수평력도 일체화되기 때문에 비동수가 일체화되기 때문에 수평력도 방향성이 크다. 수평력도 미는 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수평력을 갖다가 이런 수평에서 미는 힘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는 게 바로 코어랑 코어. 여러분들 그 사무실 건축할 때 가운데다 코어 중앙코어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건축할 때 중앙코어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오픈 여러 가지 코어 형태가 있었잖아요. 가운데다 코어를 집어넣으면 그게 그거를 기둥으로 해가지고 코어에다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미는 수평 장단을 그 코어가 지지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내력벽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코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요거 벽식 조절하더라도 이 코어가 옆에서 미는 힘을 요 건물을 버티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전단력을 설치해 주면은 네? 그러면 전단력을 보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내력벽 같은 것도 기둥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이런 내력벽들이 벽식 조절하더라도 기둥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기초계획 보세요. 기초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없고. 그래서 기초라고 결국에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전달 받아가지고 기둥이 맨 마지막에 받고 그 기둥 아래에 있는 게 기초잖아. 기초가 최종 하중을 받는 거고 그 하중은 지반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하중을 지금 기초를 통해서 지반으로 전달되는 거고 지반이한테 발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반이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우리 기억나나요? 말뚝을 받거나 또는 집안 개량을 하거나 한 게 그런 거 했었던 기억나죠? 집안 개량하고 또 집안에다가 파일 받고 했던 거 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집안이 뭐 점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집안이 이게 풀물해가지고 이런 하중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강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물기치나 말뚝을 받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강을 하거나 한다. 음.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뭐 그런 내용이면 교수로 비슷한 정말적으로 오시는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읽어보세요. 또 구조물의 평면을 보면 자 그래서 사각형 형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뭐 삼각형을 한다든지 원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 그런 설계하다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우리가 구조는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디자인은 내가 뭐 원하는 데 하더라도 구조 계획만큼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각형 형태의 평면형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시공성으로 보면 가장 유리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준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큰 보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보가 설치되는 거. 작은 보가 가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었죠. 슬라브를 좀 길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보를 설치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 기둥 배치할 때는 기술적으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거나 뭐 불규칙할 수도 있고, 또 항상 뭐다 같은 반복적인 내용은 기능과 긍성을 고려해라. 그 다음에 기둥 배치 큰 볼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응력 상태에 따라서 작은 볼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면상에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골조 방식이 있어요. 보통 우리 보면은 맨 골조 구성했다는 거를 보면은 자, 1번에 보면 저기 요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아시고죠.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어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연결하는 보통 골조 형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거는 벽식구죠. 벽식구죠. 아까 했던 기둥 없이 그냥 벽으로만 이동하는 하는 구조도 있죠. 요거를 보통 그냥 벽식 구조 또는 뭐 내력벽 구조, 전단벽 구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없이 벽으로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또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같은 이런 큰 아파트는 기둥식 구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단벽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에서 골조에 따라서 우리가 골조를 내가 기둥식으로 할 건지 벽식으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그 초고층 같은 경우는 코어 구조, 코어라고 하는 거는 코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전단벽으로 연결해서 코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 코어는 하나의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어 구조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익명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각구 구조 계획에서 지금 각구 구조 계획, 각구 구조 계획에서 잠깐만, 맞아. 각구 계획이 다음 거 하나 보시죠. 이런 게 뭐 어려워요. 지금 읽어보면 어려워요. 보면 스판이라고 하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의 RC 구조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몇 미터라고 기억나요? 6m 정도면 6m 정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66에 36이니까 슬라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거 잘못해. 그죠? 면적으로 기둥 사이의 면적은 30제곱미터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 층 높이 같은 경우는 계획상 1층 같은 거 좀 높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뭐 4.5m 높이도 할 수 있고 층고라고 하는 거는 1층 바닥 슬라브부터 2층 바닥 슬라브까지의 높이. 윤면이면 여기 윤면 바닥 마감 말고 딱 제거하면 요 슬라브가 있고요. 요 슬라브 높이부터 요 위층의 슬라브 하단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 층 높이. 1층 같은 경우는 뭐좀 높게 할 수도 있고 4.5m 할 수도 있고 1층이 아닌 부분은 좀 그거보다 작게 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근데 이 보면은 층고에서 보면은 우리가 천장 높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천장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면 설비가 들어가 설비.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층고가 3.5m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천장고는 한 900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3.5m에서 900을 빼면 2.2m인가? 2.6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딱 맞는 거죠. 지금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가 천장고는 한 2.6m 되고 그 안쪽에 600에서 한 900 정도, 600에서 한 900 정도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이런 뭐 엘리베이터, 에어컨이라든지 등기구라든지 그런 설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 공기 조화 설비라든가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해라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천장을 열어보면 바로 슬라브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3배 정도 공간을 확보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천장을 뜯었을 때, 그 천장 안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이 그 새벽 정도는 나오는 게,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등기구라든가 이런 거 달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이누저도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노출천장. 노출천장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노출천장으로 하게 되면은, 뭐 소비들이 다 노출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기둥의 단면은 좀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 기둥의 단면을 놓고 단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면으로 보면, 기둥은 그러면 1층부터 10층까지 똑같은 크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둥이 아래층이 두꺼워야 돼요? 위층이 두꺼워야 돼요? 10층이 두꺼워야 돼요? 아래층이 더 두꺼워야겠죠. 굉장히 많은 하중을 1층에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상층보다는, 최상층보다는 최상층이 가장 얇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기둥의 단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둥에 대한 단면식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이 저 외부에 있는 경우도, 외부랑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둥은 밑으로 내려서 커져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안쪽으로만 커진다 그런 내용. 쪽으로만 커지게 됐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둥을 너무 좁게 해도 좀 문제가 되고 그렇게 이런 기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푸집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근데 뭐 가도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볼까요? 그래서 그 기둥의 단면적 식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그 압축 강도분의 축하축을 나누면 기둥의 단면적이 나온다고 하는 거. 하중을 많이 받으면 그 비례관계를 보면 돼요. 하중을 많이 받으면 면적은 크는 거예요. 비례니.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거예요. 내가 하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면적이 커지고 압축 강도가 그 기둥의 압축 강도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압축 강도라고 하는 건 콘크리트가 제일 크잖아요. 콘크리트로 만들게 되면 압축 강도가 크면 클수록 면적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강도가 크니까 반대로 기둥 면적은 작아도 된다 그런 얘기. 그 비례관계 있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의 단면은 압축 강도에 반비례하고 축하 중에 안팎 비례한다. 반비례 비례관계 정도만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둥의 단면, 기둥의 크기를 크게 할 건 작게 할 건지 그런 걸 결정할 때는 무게에 따라서 하중에 따라서 그리고 시공성도 고려해라 그런 의미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일단 읽어보면 뭔 말인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정도 포인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의 단면도 보자. 아까 기둥의 단면 봤다 이제 보의 단면을 보면 자, 보의 단면도 우리가 큰 보가 있을 거고,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폭을, 보의 춤. 자, 이 내용을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포인트만 얘기해요. 자, 여기 보가 있으면 보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 이게 보예요. 보.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 천장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 보에서 중요한 거는 요 보의 높이. 그래서 벽의 높이인데, 요 보의 층이라고. 요 높이를 얼마나 할 거냐. 요 폭 얼마나 할 거냐. 요 폭이랑 요 보의 높이랑 보의 높이를 보의 층이라고 하고 보의 폭이라고 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가 봤더니 기둥 간격이네, 기둥. 기둥 간격이 커지면 쉽게 얘기하면 기둥 간격이 커져버린다. 아까 6m 하라고 했잖아요, 6m. 만약 기둥 간격이 막 20m. 엄청 넓어. 보가 그러면 뭐 2m까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니까. 생활로 여기 보면 기둥의 간격이 만 15m로 칩시다. 15m. 기둥의 간격이 15m면 15분의 1이니까 보의 춤은 얼마야 돼요? 1m. 15분의 1이잖아요. 15분의 1. 15m. 기둥 간격이 만약에 15m면 15분의 1이니까 1m. 엄청 큰 거예요. 또 더 크면은 이게 보통 600에서 700 되는데 엄청 크게 그런 데서 저게 보의 단면은 기둥의 스판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아까 슬라브 잠깐 얘기했죠, 슬라브. 우리 슬라브도 잠깐 얘기했는데, 슬라브도 포인트만 제가 이거 내용을 다 보려니까 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이 것 같으니까, 참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이게 위에도 본 모습이죠. 이게 뭐가 이렇게 있고,
요게 슬라브가 되겠죠, 이게. 볼을 둘러싸고 있는 게 슬라브인데요. 네. 자, 슬라브에는 고정하신 뭐 적자들 이건 넘어가고, 자, 슬라브는 일반항 슬라브랑 이방향 슬라브가 있어요. 뒤에 설명할 거를 지금 미리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1대2. 여기다 만약에 작은 볼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그렇지? 자, 그러면 요 가로 세로 비가 2대1. 요게 2대, 요거 뭐가 있어요? 2대1 이상, 2대1보다 더 긴 거. 이거를 일방향 슬라브라고 해요. 일방향 슬라브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거는 1대1 정도, 2대1이 안 되잖아요. 그거 정사각형 가까워요. 요거는 이방향 슬라브. 그러면 우리가 슬라브를 계획할 때, 일방향 슬라브로 만드는 게 좋냐, 아니면 이방향 슬라브로 만드는 게 좋냐. 일방향 슬라브로 설계하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 자, 우리가 일방향으로 한다. 일방향이라는 얘기는 하중을 한 방향으로 받는 얘기. 한 방. 이쪽 방향으로만 하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을 배치할 때 여기에만 배치한 거예요. 철근 배치할 때, 보세요. 짧은 쪽에다만 철근을 배치하면 이 긴 쪽에다가 철근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 근데 실제로 배치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짧은 쪽이 이 우리가 하중을 받게 되면은 하중을 버텨야 되잖아요. 버틸 때 이 짧은 쪽에 있는 철근이 이미 다 버틴다. 다 버티기 때문에 긴 방향으로 가기 전에 짧은 쪽에서 다 버텨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짧으니까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긴 방향까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일방향 슬로브로 설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방향은 길쭉한 거는 뭐 길쭉하게 설계를 하면 한쪽에다가만 철근을 배치해야 되니까 철근 양이 늘어나야 줄어들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얘기예요. 경제적 경제적인 얘기고 만약에 이 방향을 설계한다 하다가 작업보가 없는 경우죠. 중간에 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면은 철거는 두 방향으로 다 설계해줘요. 이렇게도 배치하고 이렇게도 배치해줘야 돼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쪽 방향에 타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향 슬라브, 이방향 슬라브로 나눠지고 우리가 그냥 가능하면은 우리가 구조 해석도 쉽고 우리가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도 쉽고 그리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조 설계 목표잖아요. 경제적이면서도 구조 해석도 쉬우면서도 안전한 게 중요한 거니까 안전하니까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 이방향 슬라브에 따른 배근에 대한 경제성은 가능한 일방향으로 해줘. 라고 하는 거. 요게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미리 설명했으니까 뒤에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슬라브도 있어. 와플 슬라브. 여러분 와플 먹어봤죠? 와플 슬라브. 와플 형태로 된 슬라브가 있어요. 요거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와플 슬라브랑 플랫 슬라브를 하는 것들도 있다. 자, 기초가 보자, 기초. 기초도, 예, 그죠? 기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포인트만 좀 설명을 하면, 자, 기초 우리가 배근할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하고, 직각으로도 배근을 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배근을 같이 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요거 독립기초예요. 독립기초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전체를 다 매트기초,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매트기초랑 독립기초 기억나죠? 매트기초 전체를 하는 거고, 독립기초는 부분적 기둥 밑에만 있는 게 독립기초잖아요. 치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리하잖아요. 아무튼 동의 기초가. 그러니까 기초 사이에다가 지중보를 연결하는 거 지중보라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용어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접촉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흑의 성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집안 우리 기초가 아니라 뭐였었지? 마트 기초 뭐할 때 우리 그때 설명했을 때 흑의 성질에서 뭐 점토질 쓰고 사질토 쓰고 있었어요. 기억나. 그래서 뭐 점토질 같은 경우는 사질 뭐 지방 계량 이것도 아마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점토질이랑 사질이랑 우리가 그 발력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점토질인 경우에는 기둥 끝부분에 갈수록 더 많은 힘이 작용이 되고 그리고 세스토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있네. 이게 이제 강성 기초인 경우, 이제 연성 기초, 강성 기초가 있는데 보통 뭐 강성 기초를 쓰잖아요. 기초가 강한 거잖아요. 연성 기초가 아닌 강성 기초의 경우 이렇게 크게 성질에 따라서 집안 발력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점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누르면은 누른 것만큼 밀리잖아요. 밀려버리면 여기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끝부분에서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 접지압이 그 집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박보고전에서 기둥.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략적인 기둥의 어떤 우리 RC 구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RC 구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RC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철근 콘크리트에서 기둥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이 정도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둥에 대한 요거는 넘어가고. 자, 기둥에 대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 형태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기둥의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또 원형도 많이 쓰죠. 원형. 근데 오각형, 육각형 쓰나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뭐, 마음대로 설계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 재료라든지, 구조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이라든지, 원형, 직사각형, 원형 형태로 써라.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는, 기둥에 들어가는 그런 구성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단면상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평면이죠, 평면. 자, 보통 우리가 주철근을 양쪽에다 보통 둬요. 주철근을 양쪽에다 놓고, 이 주철근을 요거 중간에다 놓네요. 중간에 넣기도 하고. 주철근에서 이어지잖아요. 주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서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요걸 띠철근, 용어 자체를 보세요. 기둥에 대해, 기둥 우리가 대근할 때 주철근이 있고, 딱 코너에다가 주철근을 보통 4개를 보통 많이 넣죠. 중간중간에 더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철과 주철근을 수평적으로 이어주는 게 띠철근이다. 용어 자체가. 띠철근이라고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면 주철근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도 있겠지만, 주철근의 역할은 위에서 누르는 하중에 대한 것들을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콘크리트가 부담을 해요. 철근이 아니라, 일단 콘크리트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철근이 없어도 사실은 기둥은 묵은 철근이라, 묵은 기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면 하중만 없으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기둥이. 이러면 약간 힘모멘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힘모멘트라든지 또는 바람에 의해서 미는 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이 꼭 위에서 내려오는 힘만 아니라 옆에서 미는 힘들도 수평 하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하중을 버티는 게 바로 이제 삐철근, 전단력이라든가 또는 힘모멘트 이런 거를 버티는 힘들이 물론 삐철근이죠. 기둥을 둘러싸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실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둥의 단면 뭐 이런 것들. 기둥의 단면은 높이의 15분의 1이다. 최소. 보면 되고 일단 지점간의 거리. 주요 지점간의 거리랑 거리의 15분의 1이다. 그 정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면 되고. 그러니까 지점간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그냥 그거에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이거 숫자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D19라고 하는 거는 그 철근의 두께,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지름. 보통 기둥에다 쓰는 철근의 주근은 19mm 이상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면 되고.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음? 최근에 이음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음. 그리고 이음할 때 뭐 용접이음이 있고, 벽신이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음, 기계식에서 이렇게 슬립으로 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기둥 같은 경우는 이음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 이음이에요. 그 기둥의 이음은 어디서 하라고 했죠? 얘기했었나요? 네. 기둥의 이음은 어디서 하라? 여기 썼잖아요. 기둥의 위치는, 왜냐면 기둥은 저렇게,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슬라브고. 자, 기둥이 이을 때는 3분의 2 밑하고, 3분의 2 높이가 가장 좋은 위치는 3분의 2 밑하고, 여기서 있는 게 가장, 이 밑에서 있는 게 가장 좋았어.
이을 때. 왜냐면 이으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이어야 되죠. 아래쪽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위쪽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미는 힘에 의해서 뭐 전단력이나 축하중을 이쪽 부분에서 받는 쪽. 옆쪽에서 잊지 말고, 가능하면 아래쪽에다 이어. 하는 거. 여기도 보니까, 이 점 있죠. 측높이의 3분의 2 이하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만 안 하면 돼요. 여기다 이러면 안 돼. 여기 가장 말고. 아래쪽. 주로 이제 3분의 1 이하에다가,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실제로 공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사하냐면 이렇게 공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슬라브를 이렇게 한꺼번에 타설을 해요. 뒤에 가면 타설한다고 했잖아. 우리 기둥이랑 고랑 슬라브를 한 번에 타설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철근을 이렇게 뽑아놔요. 철근을 뽑아놔요. 왜 철근을 뽑아놓냐면 어쨌든 철근 같은 거 잊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1층부터 10층까지 한 번에 철근을, 그러면 긴 철근도 없고, 어디 중간에 한 번 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슬라브 끝을 이렇게 쳐놓고, 닫힐 때 철근을 미리 빼놓는다. 그럼 철근을 빼놓으면 나중에 2층 가꾸질 짜야 되는데 할 때, 이제 이렇게 있는다. 하부에서 이어가지고, 또 빼놓고, 이렇게 또 빼놓고, 그럼 여기서까지 가꾸치를 치고, 또 빼놓고 이어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피처브 나설처번에 지름이나 간격 같은 것들도 한번 보세요. 무슨 간격. 그 어, 주요 지정된 소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자, 나도 이거 같이 나도 헷갈려가지고, 나도 살짝 헷갈려가지고, 주요 지점 간의 고리와 비. 주요 지정은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 약간 주요 지점 간의 고리와 비라는 게, 잠깐만.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지점 간의 거리가 지금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이거 책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건데, 지금 요거는 15분의 1이니까, 잠깐만, 15분의 1이면 이상으로 변형하려고. 그러니까 높이. 3m면 이게인데. 그래서 질문 잘했어. 나 사실 이거 좀 헷갈렸거든. 기술 지적관이 뭔가 H가 뭐냐면 H가 지금 H가 높이가 아니라 좀 헷갈려요. 그래서 15m면 15m에 10분의 1이면 1m에 10분의 1. 잠깐만요. 책 내용 좀 볼게요. 다 헷갈려가지고. 질문 잘했다. 이거 좀 헷갈렸거든, 나도. 음, 음, 음. 이게 지금 주요 지점 간의 거리는 기둥 간격이에요. 15m면 기둥 간격이겠죠? 예를 들면 기둥 간격이 만약에 15m다. 라고 하면은 기둥 크기는 1m. 기둥 단면이. 만약에 기둥 간격이 내가 층 높이랑 헷갈렸어. 층 높이랑. 층 높이랑 여기 보면은 이제 층 높이랑 뭐 당연히 층 높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둥 간격이 만약에 7m다. 7.5m다. 쉽게 7.5m다 하면은 7.5m에 15분의 1이면 50cm.
그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보통 기둥 크기를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본단 말이에요. 50cm, 60cm. 그러면은 보통 8m에서 그 정도, 그 이상으로. 어, 그 얘기예요. 그죠? 잠깐 헷갈려. 내가 녹취록 여기 보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에 내가 몇 개를 약간 생략을 했어. 앞에 있는 걸 생략을 했는데, 기둥의 간격, 층 높이, 보강 하중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내가 빼버렸거든. 빼버렸는데,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기둥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층 높이가 아니라. 이렇게. 나도 생겨가지고 높이인가? 그러니까 높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15분의 1 높이면은 뭐 3m에 20cm라는 얘기인데 10cm 기둥 없잖아. 벽 두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의 간격, 지점 간의 거리는 이제 간격. 그러니까 이제 스판을 얘기하는 스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기둥 간격이 15m가 되면은 그럼 15m 안 쓰잖아요. 그럼 기둥이 엄청 크다니요. 근데 그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100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아저씨. 그래서 보통 기둥 사이즈가 보통 한 600 정도 보잖아요. 600 정도니까 보통 간격으로 보면은 뭐 600 정도면 아까 15면 얼마 되는 거죠? 9m 정도? 8m인가? 6m인가? 네, 또 계산 나오겠죠. 15mm로. 그 정도 사이즈다라고 하면 사실 나도 헷갈려가지고 막 넘어가려다가 생각 못 봤어. 내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에? 약간, 그냥 넘어갔지. 네, 그냥 지워주는 거예요, 거의. 맞아. 자세히 봐야 돼. 왜냐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너무 자세히 다 설명하려면 진도가 안 나가.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은 되게 그냥 뭐한 페이지 가지고 다 종이 설명해야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복잡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여야 되는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좀 시간을 봅시다. 자, 우리가 보 같은 경우도 이걸 설명해야 돼. 이거는 줄자가 있어야 되는데 줄자 한 너무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 10분만 지나면 봅시다. 일단. 시간 합시다. 이걸 합시다. 근데 보에는 이제 단순보랑 자세하다는 단순보랑 연속보랑 내인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순보, 연속보, 단순보, 연속보, 내민보. 자, 단순보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히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게 단순보예요. 단순보. 아니면 그 단순보.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있어요. 어, 요게 지금 보통 그리고 그 연속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꽉 잡고 있는 기둥과 기둥. 기둥이 잡고 있는 거. 근데 하중이 내려오잖아요. 하중에 한번 가운데 하중 한번 눌러보세요. 가운데다 하중 한번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또 눌러보세요. 이게 단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단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S 모양이 어디서 나와요? 곡선이 아래 위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그게 바로 연속보.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의 끝딱 끝이에요. 끝. 평면으로 본 거면 여기 기둥이 있겠죠?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어요. 자, 요거는 강접하기 때문에 요 보는 연속보. 여기도 계속 뭐가 될 거예요. 요 기둥을 중심으로. 요 기둥 입장에서 보면은 연속된 기둥은 꽉 잡고 있는 거야. 꽉 잡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속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보니까. 기둥 두 개에서 나가는 기둥이 일체로 연결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보죠. 이거 연속보는 아니지만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보는 여기 맞죠. 요거 있죠. 여기도 중간에 보가 하나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작은 보가 하나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기둥이 잡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기둥이 없어요. 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단순보라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기는 단순보지만 여기 꽉 잡고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보호 연결되는 거. 여기 단순보다. 보와 보와랑 사이에 연결된 작은 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보인 경우가 많고, 요거는 강접합 같은 경우는 연속보라고 하지만, 강접합에서 적힌 보, 또는 뭐 연속보라고 하기도 하고, 내긴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밖으로 여기 밖에 외부고, 여기가 내부예요. 내면 발코니. 발코니를 만들기 위해서 내민 거. 왜 내민 거? 내민 거. 그 응력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게 응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응력분 보도를 보면, 하중을 받았을 때 이제 버티는 힘인 거죠. 하중을 받았을 때 버티는 힘이 어디를 제일 많이 받냐?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때 응력의 분포가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거고, 우리가 꽉 잡고 있을 때는 응력 분포가 위로 올라가, 반대로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응력 분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데가 이 부분에 여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끝부분이라든지 요 중간이랑 끝부분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중을 많이 받으니. 여기, 이거 실제로 맞잖아요. 여기 기둥과 맞다는 부분이 파괴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보는 가운데가 제일 위험하고. 그런 의미로. 단순보, 연속보, 내민보라고 하는 게 개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 응. 저거 단순보가 응. 그냥 얹혀있는 상태면 응. 그러면 약간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단순보 하는 크게 역할. 막 당기는 것도 아니고 하는 역할은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강하게 접하는 거죠. 네. 우리 뭐지 RC 구조 같은 경우는 강접합이라서 꽉 붙잡고 기둥이 볼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잖아. 그럼 기둥이 꽉 붙잡고 있는 거는 서로 일체형으로 돼서 일체화되기 때문에 강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강한 거는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연함이 없어가지고 만약 지진이 나거나 그랬을 때 추정파괴 같은 경우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진이 났을 때 뭐 항복이라고 하는 건 항복 강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항복하는 거거든요. 항복 강도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철분이 그 안에 있는 철분, 그러니까 보호 안에 있는 철분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늘어났다가 안 돌아와. 항복점이라면 그거는 그 건물로서의 가치가 이미 승리된 거야. 위험한 상태고.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인 거지 무너진 건 아닌 거예요. 항복 강도. 근데 이거를 꽉 쥐고 있으면은 싹 쥐고 있으면은 항복을 한과 동시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순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나서 무너진 건 뭐예요? 대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강하게 잡고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회전단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얹혀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얹혀 놓으면 지진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이게 뭐 분산돼. 붕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될 위험은 조짐은 보이지만 그때 빨리 대피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보면은 뭐 가구식 구조들이 많아요. 목구조라든가 또는 철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간에 영역을 해제시켜 버려요. 영역. 유연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유연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어도 뭐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이게 좀 지진이 났을 때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상당히 꽉 잡아버리면 이게 능력이 항복함과 동시에 무너져 버려요. 이것도 잘 항복 상태라고 항복 상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이게 항복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건물로서 가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목숨은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항복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야. 지진이 나더라도 그냥 버텨버리는 거야. 강하니까. 버티다가 항복 강도가 지나고 아예 그냥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항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위험하다는 거야.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강하게만 설계하지 않고 유연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 추정 파괴 시점이랑 완전히 파괴되는 도를 극강 완전히 무너지는 설계, 인장 파괴, 추정 파괴, 인장 파괴 시간을 조금 시간 차이를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속도 단순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줍니다. 꼭 그게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근데 무슨 얘기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 대체로
대체로 이해하겠죠. 그래서 RC 구조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왜냐면 RC 구조는 고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고베 지질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일본에서. 거의 90% 이상이 다 RC 구조 건물에서 죽었어요. 도망을 못 간 거. 밤에 자다가 그냥 죽어버려. 근데 일본 가면은 RC 구조도 마찬가지로 집이 나무로 목구조로 많잖아요. 이게 다 그 지혜인 거지. 걔네들이 이거를 다, 그,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나무 구조에 사니까 빨리 그냥 무너지게 하더니 뭐 이렇게 대들보가 좀 주저앉았을 때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근데 지진이 났더래가지고 뭐 대들보가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그래도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얘는 타이밍을, 어쨌든 그런, 단순보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단순보 형태가 꼭 왜 이렇게 하냐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연속 파괴를 유도하고, 구조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구조 설계는 파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철거 구조에도 이런 게 많이 이제 적용이 돼요. 철거 구조의 단순보가. 왜냐면은 RC 구조는 단순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작은 보랑 보가 만나는 데만 단순보가 생기고, RC 구조를 만약에 그 단순보를 하려면 응력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응력을 해제시키는 디테일은 있긴 있어요. 그냥 볼을 만들어 놓고 얹히면 돼.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프리테스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PC를 해가지고 얹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주 쓰는 방법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버리는 경우는,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부재를 공개할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끔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러나 한 번에 현장에서 한 번에 부어버리는 그런 시공 방법은 한 번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방송은 좋지만 그리고 이런 단순보가 적게 나와. 그래서 위험하잖아. 근데 이 RC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거를 이렇게 나면 철거를 접합할 때 이렇게 보면은 철거를 뭐 이렇게 H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H빔이잖아. H빔을 이렇게 보면 요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고 외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세 군데 여기랑 요 세 군데를 이어버리면 간접합이 되는 건데 가운데만 이어버 가운데만 어떻게 있는 방법이 가운데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철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철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놨다고 칩시다. 철거 세워놓고 이쪽에다 이제 이을 때 T자방을 만들고 미리 용접을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을 때 저걸 이어버릴 거 아니에요. 볼을 이렇게. 네. 이럴 때 가운데만 이어.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단순보가 돼요. 단순보. 자, 우리가 보통 T자형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온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 구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지진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면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도. 근데 RC 구조는 좀 유연하게 설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 단순. 그러니까 요 단순보랑 연속보랑 내밀보 요것만 해도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의미가 그냥 단순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잘 했어요. 근데 진도는 안 나가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또 하중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등목포 하중이에요. 하중도 집중 하중이 있고 등목포 하중이 있는데 요거 이제 등목포 하중이 있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등목포 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항점만 누른 게 아니라 슬라브에서 하중이 고르게 분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목포 하중인 경우에 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반력을 받는 건 이렇게 반력이 같다고 하는 거. 다음에, 풍선에서 이거 12시인데 일단은 뭐 그냥 끝까지 해봅시다. 얼마나 됐죠, 시간이? 1시간 됐네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각본 웬만한 목표한 데까지는 다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단면 같은 거. 마찬가지 이것도 단면, 그죠? 여기서 말하는 도액 요치, 아까 얘기했었어요.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도액 높이는 얼마나 할 거냐? 스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스판 길이에. 기둥과 기둥에 몰아버리면 도층도 길어 커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HB 같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가 막 엄청 커버려요. 그러면은 일단 커버리면은 수고가 나죠. 보호 맺지만 뭐 노출 컴퓨터 하면 돼. 노출 천장하면 되지만 보가 막 1m 어마어마한 거죠. 1m 기둥이.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보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만약 이걸 하죠. 그래서 기둥을 간격을 너무 멀리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멀리 할 수 있는 기둥이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리고 이제 보호의 춤에 따라서 기둥의 폭도 결정한다고 한다. 선치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헌치라고 그래요. 헌치를 만들면 조금 더, 그렇죠. 선치를 만들면 조금 보호의 춤을 일부 뭐 줄일 수 있겠죠. 가운데 부분 좀 줄일 수도 있겠죠. 헌치의 길이도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호의 요충은 기둥의 간격과 관련했다. 넘어갈게요. 기둥의 간격하고 간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RC 구조에서도 우리 기둥에서 같지만 이제 RC 구조 보여도 마찬가지죠. 보여도 용어 정도만 보면 될 거야. 용어 정도.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봅시다. 아까 직경에 보면 코너에 있는 게 요거 한 4개가 주군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여서도 자, 여기가 주군이에요. 주군. 용어에 대한 걸 해야 돼. 여기가 주군 하나, 둘, 셋, 4개. 내가 코너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 둘, 셋, 4개가 주군이고 가운데 거 하나 그게 하나 가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보강하면서, 요거는 벤트 철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도의 가운데에 보면은 철근이 더 많아요. 간부에 철근이 더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철근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어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했더니, 이 보의 아래부, 그리고 간부의 윗부. 이거랑 같은 게, 아까 또 나지만, 똑같아. 이거 집중 과정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집중 과정을. 눌러보세요. 내가 이 간접합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기둥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어디가 휘어지는 데가 터져버리는 거고, 휘어져버리고. 어디가 휘어져 있어요? 그죠. 세 군데가 인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건 인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받으면 안 된다. 철근을 받아서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압력은 뭐, 탁월하지만, 인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장력을 철근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철근이 어디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철근이, 여기서 터져버리고, 여기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인장력을 갖고 있잖아요. 철근이 인장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철근을 많이 배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 없어도 되고 여기 위에 지금 없어도 돼. 이거 논리적으로 밑에 없어도 돼. 없어도 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그림이랑 똑같죠. 아까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없어도 된다는 거야. 빼도 돼. 철비랑 빼도 되고 여기도 빼도 돼. 근데 왜 해요? 두 가지 이거 일단은 요 느낌이죠. 갈비뼈 느낌. 이걸 아까 기둥에서는 요거를 띠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느낌이라고. 느끈이 있어야 되는, 느끈이 전단력을 이렇게 잘라지는 힘을 버티는 건데, 근데 느끈을 걸어야 되잖아. 걸 데가 없어. 시공상. 시공상, 너덜너덜 걸으면 안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어차피 매일 필요한 거.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진 때, 지진. 지진이 나면은 우리가, 어, 철근이 먼저 항복하면, 그랬을 때, 철근이 항복한다는 얘기는 항복 강도,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미리 항복하는 강도, 여기서 항복이 이루어지면서 지진을 우리가 날 때 예측할 수가 있어. 지진이 날 때 시간을 대표할 수 있어. 빨리 항복하니까. 철근을, 여기는 철근을 이제 심는 이유는 이제 지진 때문에 압축철근이야, 압축철. 그러니까 보통은 철근의 인장력에만 넣는 게 원칙인데 압축하는 부분에도 철근을 넣더라. 그 이유는 아무튼 그 이유는 지진 났을 때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배달할 때 이렇게 갔다가 한번 꺾어서 가는 게 좀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가다가 꺾어서 이거를, 요거 하나, 요게 하나 넣고, 넣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가다가 꺾는 게 훨씬 더, 철거도 정확하고, 뱉듯이 가다가 꺾어서, 그럼 나중에 이제 견적할 때, 요 철근량 계산할 때, 벤트 했을 때 길이 계산 해주는 그런 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할 때도 우리가 정착 배웠죠. 저번 시간에 정착 배웠어요. 이걸 가사 거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알려주는 건 요거예요. 단근보가 있고 단근보는 그냥 하나에다가만 아까 했던 것처럼 한쪽에다만 넣는 건 단근보라고 볶음보는 양쪽에 다 넣는 걸 볶음보라고 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단근보가 있고 복권보가 있고 대부분은 우리가 복권을 위주로 한다. 복권보를 위주로 한다. 근데 중요한 부분에도 하는 거야. 이렇게 설계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당근보로 설계해도 되는 거고. 자, 철근은 이거 써라. 뒤집상을 써라 하는 거. 그다음에 철근비는 요거 전체 단면적에 대한 비예요. 이거는 철근비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거고 관계없이 단면적에 대한 철근의 양에 대한 비율, 단면적에 대한 비율이라는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도 이제 고조상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래서 철분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 그 극과 파괴를 이게 이제 기본. 요거를 우리가 구조 계산할 때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면 위험하고 너무 약해도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구조 설계.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 주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냥 전단요.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끈이죠, 느끈. 느끈은 이제 끊어지는 걸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그래서 만약에 뭐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다 치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어떻게 파괴가 되냐면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괴됐어.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봐봐. 뭐가 이렇게 누르면 이게 뭐라고 치고 이거 다 이어진 걸 칠게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균형이 어떻게 생겨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이렇게 균형이 생길 거지 않아요? 이렇게 누르니까 끊어지면 이렇게 안 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균열이 생기니까 이 균열이 생기는 걸 우리가 눌렀더니 균열이 이렇게 생기잖아. 균열이. 그러면 균열의 직각 방향으로 배근을 해야 되잖아.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방향. 이렇게 균열. 그래서 우리가 벤트하는 거예요. 벤트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 느끈을 설치할 때 그러면 느끈은 이 균열이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돼.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너무 힘들어. 기울어서 설치하기. 시공할 때 기울어져가지고 설치하려고 갔더니 막 작업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걸 기울어가지고 고정시키고 용접하기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새로. 느끼는 새로. 세로로 해도 우리가 이쪽에 힘을 부담하고 있는 거 이쪽에서 끊어주려고 하는 힘을 이 척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세로로 해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럽을 이렇게 설치한다. 세로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전단력은 어디서 많이 생겨요? 전단력은 요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고. 이게 무게랑 요 부재가 만나는 부분에서 가위처럼 끊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서 생깁니다. 전단력. 여기는 힘모멘트가 휘어지는 힘모멘트가 생기고 만약에 이 기둥이 없다고 생각하면 힘모멘트가 가장 큰 데가 여기잖아요. 이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민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기울어지니까 힘모멘트가 여기까지 많이 생기지만 기둥이 있으니 가운데가 많이 생기고 힘모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제로라는 여기가 전단력이 없어요. 가운데는 배근을 뭐 이론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서로 부분에 전단력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다가 느끈을 집중 배치한다. 간격이 거의 2배 이상. 여기 보면 간격이 요거에 거의 2분의 1 돼요. 그래서 그 정도 한다. 느끈을 해보고 이게 설치 때는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 한 번 해도 되고 U자로 해서 한번 이어도 되고 공사할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방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달고를 해가지고 굽힘 철근으로 해서 한다. 뭐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서. 어. 아, 씨. 막고도 왔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다행이다. 나 지금 뒤에 많이 남았는데, 뒤에 몇장 안 남았어요. 그죠? 4장 남았어요. 4장만 나오면 돼. 근데, 전반부에 했던 내용들이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일방향사가 일방향사라고 아까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슬라브를 설계할 때는, 뭐 일방향은 없지만, 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중간에 작은 볼 하나 질러가지고, 슬라브를 이 방향으로 돼 있는 슬라브를 정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직사각형 형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다, 슬라브.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 슬라브. 그래서 넘어. 그때 얘기하면서 뭐 장선 플랫 격자는 얘기 안 했는데 그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일방에 대한 설명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자, 일방향 슬라브. 우리가 슬라브를 계획할 때는 가능하면
일방향 슬랍으로 계획을 해줘라. 작은 볼을 들러줘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면 요 내용 짧은 방향이 다 힘을 받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짧은 방향에다가만 주문을 배치해버리면 이 내려온 하중을 이 짧은 방향의 주문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짧은 쪽에다가 하면 혹시 유리하죠. 우리가 직관선택 했을 때 이게 짧으면 자르기 힘들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긴 거는 좀 철렁철렁해서 자르기가 쉬워도 짧은 거는 뭔가 이렇게 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짧은 방향의 주문이 힘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웬만한 걸 부담해버리기 때문에 기업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00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고. 왜? 그러니까 짧은 데만 100은 해도 되지만 긴 데도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권이라고 하는 배려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도 하고 또 옥상층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도 있어요.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뭔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균열이 없어. 그거를 온도 차이에 대한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각으로도 긴 쪽으로도 배관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고 자 거기 이방향 보고 단번 방으로만 힘이 전달되는 모습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수축이라든지 실제로는 온도 때문에 단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장변에도 철분을 배관한다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배력철근이라고 한다. 배력철근. 그 배력철근의 역할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분포시키는 거야. 배려. 힘을 분배한다.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그리고 온도 총력은 균열을 이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근이랑 배력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힘을 받는 양상이 다르니까 간격 같은 것도 다르겠죠. 근데 그 간격 같은 것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철분이 있고 그런 철분이 어떤 힘을 부담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담을 좀 많이 하는 주근 같은 경우는 좀 간격이 촘촘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간격을 좀 덜 받는 부분들은 좀 덜 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그림으로 보면 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슬라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슬라브도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 가운데가 늘어나잖아요. 가운데 뭐 이렇게 늘어나겠죠. 반대로 이렇게. 맨 중앙부가 이 단부가 아니라 중앙부에 밑으로 인장력이 많이 작용되니까 그러면 중앙부에는 당연히 하부에다 배근을 해야겠죠. 상부에다가 배근을 안 해도 돼. 사실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 하는 거. 근데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한단 말이야.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가다가 끊어줘요. 보통 이제 상부 같은 거 가다가 끊어요. 이렇게. 가다가 끊고 밑으로 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만 가세요. 그럼 슬라브는 되게 어려워가지고 슬라브는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이걸 설명하려면은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지금 약간 내용도 좀 부실하고 슬라브 도면 앞에 내타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 나가는 거 가다가 끊어지고 이게 지금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가다가 양단과 중앙부는 그죠 단부 그죠 맞아 그죠 단부 자 중앙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최근에 배근할 때 위아래로 배근하는 위아래로 배근한다고 할 때 아래 양 단부에는 가운데 놓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 거고 중앙부에는 하부에다가 아니 그죠? 그러니까 중앙부에는 이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봐서 헷갈려.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자, 중앙부에는 하부에 배근이 하는 거고 요 단부 쪽에는 위에 배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단부 쪽에. 반으로 쪼개다 봤을 때, 이 슬라브를 반으로 쪼개놓고 봤을 때,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야, 동시에. 하부랑 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상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위에는 단부에도 있고, 중앙부에는 필요 없고, 반 쪼개가지고 이쪽은 하부에도 소수이 여기도 하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다 쪼개서 위만 보여주는 거니까. 나도 그런 거. 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게. 이거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사진으로 보면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공 시간에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보면 될 거고.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슬라브까지 대략적인 뭐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막 이 글을 막 읽으면서 설명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글 안 보고 그냥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플랫 슬래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보가 없는 거예요. 플랫 슬래브는 플랫하다는 거예요. 보가 없는 슬래브예요. 그 보가 없으면 뭐가 좋아요? 이거 나 내용은 일단 나중에 보고, 새로운 보가 없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그게 어떤 면 약간 딜레마라기보다도, 보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재료비가 줄어들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가 없으면은, 바닥, 우리가 기둥보, 우리 라멘 구조 같은, 기둥보 구조 같은 경우는, 보를 좀 두껍게 하는 대신에 바닥을 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슬라브가 보통 150 정도 돼요. 두피가 150, 뭐 100, 그 정도, 150 정도? 100 정도, 100이나 뭐 150 정도 돼요. 두께가. 근데 만약 플랫 슬라브는 보가 없는 대신에 슬라브가 두꺼워. 슬라브가 뭐 300개 되는. 그걸 최적을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슬라브 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적에 처분량이 더 많이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랫 슬라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제로비에 대한 것보다는 플랫 슬라브 하는 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보가 없으니까 보가 보통 600 정도 되잖아요. 생각보다 600이 더 크니까 층고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층고를 낮출 수 있으니까. 층고를 낮출 수 있으니까 300만큼 낮출 수 있잖아요. 보가 두께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또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기동식 구조가 아니니까 물론 뭐 벽식 구조긴 하지만 뭐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기둥이 아니라 벽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둥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보가 없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플랫슬라브라고 한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플랫슬라브 하는 장점은 보가 없음으로써 층고를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전체 건물 높이는 낮출 수 있는 거죠. 뭐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한 층 두 층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인 거지만 들어가는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날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프레슬라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구조가 근데 장점이 뭐냐면 근데 구조가 보가 없잖아요. 보가 없으니까 철근 배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수 있다. 자재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슬래브가 두꺼워요. 보가 없는 대신. 그리고 중간에 또 보강을 해줘야 돼. 어느 정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주두를 설치해가지고 보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모키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 뭐 이런 게 있는 배분 방식 같은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세요. 뭐 책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대각선 하나 더 보강해가지고 뭐 세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이 방향에서 방향에서 다 방향씩 그런 게 있다. 요거는 뭐 뭐라도 사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 플래슬라브의 정의랑 플래슬라브로 하는 목적, 장단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아, 올려블레드 그다음에 와플 슬라브. 이 와플 슬라브는 이게 와플 모양인 거예요. 와플 슬라브는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이방향 장선 구조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요거를 장선이라고 해요. 요거를 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선. 한 방향으로 보통 장선 한 방향으로 보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장선을 우리가 장선 슬라브. 장선 슬라브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 이방향 장선 슬라브. 그러니까 장선 슬라브도 그렇고 이방향 장선 슬라브도 그렇고 장점이 뭐냐면 보가 필요 없어요. 이것도 보가. 우리가 보통 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두껍지만 안에 파져 있으니까. 훨씬 더 재료도 저렇게 하고. 근데 그 장사슬라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장사슬라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보가 없어도 된다기보다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간격이 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뭐 건물들 있잖아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의 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미술관의 뭐 중앙 홀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은 대학 도서관 가보면은 이렇게 와플 구조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더라고. 왜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 중앙 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뭐 7m 중간에 기둥이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하려고 이렇게 와플 슬라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와플 슬라브는 와플 모양으로 이 방향 장성 슬라브로 되어 있어서 특징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멀리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 없다. 뭐 스파이럴도 기계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등선이 작은 보호, 아주 미세한 그런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 없는 거지만 뭐 다 하는 거죠. 맞다.
오늘 시간 얼마 안 걸렸는데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렸네. 자, 질문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좀 대충 막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이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하려면 또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면 또 해야 되고 또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살짝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 역학이라든지 또는 구조를 배울 때 용어들 일단 말이 일단 먼저 이렇게 어떤 용어를 알아야지만 배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다 정도만 생각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구조 역학이라든지 또는 건축 구조를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반복돼서 더 이거보다 또 깊이 있게도 공부를 하게 되고 기본적인 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고 가장 이제 사실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기본. 자, 그래서 질문 있네요, 질문. 어, 좀 어, 뭐라? 아무래도 아무로 된 내신 설계를 주시잖아요. 이건 나 목표를 들고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는 보통 콘크리트 구조를 내신 설계를 왜 그런 거예요? 지진 강도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지진이 일본은 지진이 엄청 많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한 번씩 나니까 얘네들이 콘크리트가 들어와 도입이 됐지만 콘크리트로 집을 건물을 지었을 때 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경험으로. 그래서 콘크리트로는 안 짓고 보통 우리가 주택 같은 걸 짓 아파트 같은 걸 짓더라도 높게 안 짓고 보통 이제 뭐 10층 이하로 짓거나 아니면은 가구식으로 나무로 목구조로 많이 보고. 왜냐면 목구조는 왜 그러냐면 목구조는 우리가 접합을 하고 접합. 그러니까 본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장부를 만들어서 끼워놓는 식. 그러니까 우리가 접합이 되는 그러니까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안 나요. 움직이면 조금씩 삐끄덕삐끄면서 사실 뭐 조립한 걸 해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유연한 거죠. 각국의 이 접합, 이 기둥이든 뭐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일체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조립식으로 걸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평화중인데 옆에 집안이 흔들려도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그냥 좌우로 흔들려도 그래도 안 무너지긴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그래도 한 번에 안 무너져요. 조금씩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서 경험상으로 알려진 거고 그리고 그거는 뭐 내진 설계는 아니에요. 내진 설계라기보다는 면진에 가까운 거고 여러분들 보면은 오사카성 있잖아요. 성 보면 어떻게 쌓아요? 돌을 먼저 쌓고 돌 위에다가 나무 짓잖아요. 그 돌의 역할이 바로 지진을 완충하는 면진하는 면진. 그러니까 지진을 가지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이 움직이더라도 건물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밑에다 돌을 쌓아놨더니 그 돌이 완충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건물은 조금 덜 움직이더라. 땅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건물을 좀 덜 움직이게 만든 거가 그게 이제 면진설계예요, 면진설계. 그래서 내진설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성을 가지고 버티는 설계. 보통 RC 구조에서는 내진설계를 보통 해요. 어차피 이거를 응력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밀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고 그걸 내진설계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뭐 가구식 건물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렇게 돌 같은 걸 넣는 거는 우리가 면진설계라고 하는데 일반 건물도 면진설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지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초 같은 걸 할 때, 기초라든가 그런 걸 설계할 때 구슬에다가 건물을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구슬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힌지, 약간 단순보라는 게 이렇게 올려 있는 거잖아요. 올려 있는 단순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올려 있는 거잖아. 건물도 마찬가지로 구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구슬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응력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면지설계. 그게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거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더라도 그냥 땅만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은 거의 그래서 이거 면지설 대부분의 그런 걸 또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다리 같은 거 있죠. 교각 같은 거 설계할 때 교각 화보를 보세요. 육교라든가 그거 보면은 그 교각이 어떻게 얹혀 있나 보세요. 되지 않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파인 데다가 이렇게 구슬은 아니지만 볼록한 걸로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이렇게 네 군데가. 교각 같은 경우도 지진 나면 유용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고 대표적인 면진설. 내지는 버티는 거고 면지는 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설계가 더
피하는 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구식 구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못 버티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면제설이. 그리고 또 지금,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은, 이거 이런 거,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좋은 내용이라고. 사람들한테 관심 있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긴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주식도로에다가, 우리 주식도 있잖아요. 우리 전통 건축을 할 때, 우리 주식도를 넣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야, 소금 구에다가 우리 나무를 그냥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면진석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나무를 목재를 땅에다 박아놓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다 얹혀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하죠. 지진이 나면 위험하긴 해요. 어쨌든 무너지는데, 최대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물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면지석에 따라가지고, 뭐, 그냥 끝까지 있으면 안 돼요. 지진 나면 밖으로 나가는 거.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 또 있나요? 질문, 어제 내가 질문하다 약속했는데 약속시켰네. 자, 지켜야죠. 질문할 거 생각하느라고 소홀한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질문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질문할까 생각하느라고 강의하는 거 못 듣고 이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한 동안 정신 안 나서. 질문해야 지금? 왜 그렇게 질문해? 얼마나 힘들어야 돼. 이거 글씨만 읽고 설명하려니까 나도 보면서 여기 이거지 막 생각하면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질문해주면은 질문한 건 답변이 돼. 답변해. 그럼 질문 없으면 끝나요? 없으면 질문 좀 해도 돼요. 우리가 좀 몇 명 안 되고 좀 지루하잖아요. 좀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 방향 하라고 얘기했지만 서로 쌍방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수업을 했으면 이번에 딱딱한 수업이에요. 그렇죠. 워낙에 딱딱한 수업이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뭐 재미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질문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로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여튼 고생 많았고 자, 식사 맛있게도 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